돈 벌면 나중에 언젠가 사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국토부 차관. 이 분당 백현동에 33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서 사자마자 이 시세 차익이 6억 이상 봤다라는 내용이 국민들의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전세 끼고 샀을 때 예금 자산이 28억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 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인물이고 야당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장동 개발을 옹호해서 자격이 없는데도 차관 자리에 갔다라고 비판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보증금 1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전세 끼고 자기 돈은 적게 들여서 33억짜리 아파트를 산 겁니다. 시세는 40억 가까이 올라 있다는 기사도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내놓은 해명은 살던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계약을 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부부 명의의 예금이 28억 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본인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최소화한 채 이 정부가 하지 말라는 전세 낀 채 갭 투자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표 대표님, 이게 사실은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이상경 차관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없을 텐데 국민들에게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강하게 묶어놓은 다음에 본인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이 예금 28억 있었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장 일반적으로 소위 재산을 불려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허점인데 이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전세제도에 따른 갭 투자 가능성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결국은 자기가 살던 집에 있는데 거기서 자산이 돈이 늘어나면 추가로 집을 한 채 사면 전세 끼고 약간의 대출 받으면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자기 돈 한 2, 3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얼마 받고 뭐 전세를 한 5억 정도 주고 하면 10억짜리 집이 그냥 살 수가 있는 방식이죠. 아마 그런 식으로 대부분 자산을 늘려온 사람들이 뭐 저는 그게 투기꾼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해요. 일반적으로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패턴이었는데 결국은 공직자지 않습니까? 이게 저분이 실수한 것은 본인이 그런 상태인데 이제 굉장히 안이한 발언을 했고 두 번째는 저는 가급적이면 공직자로 들어오려면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한 채만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집 한 채면 되는 건데 결국은 어떠한 이유든 집이 한 채 더 있다는 것은 그것은 투자 목적, 그러니까 투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투자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공직자로 가려고 할 때는 부적절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 국토부 차관의 말이 부적절한 게 지금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집값이 하락한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은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왔을 때라든지 IMF 경제위기 왔을 때 그런 대대적인 한국 경제 구조적 충격이 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집은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사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나중에 하락을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서울과 수도권에라는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 안에 인화성 물질이 꽉 차 있습니다. 예. 그 뭐냐?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금리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발, 미국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폐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넘치고 금리가 낮는데 부동산이 올라갈 딱 토대가 마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어요. 주요 도시들이 도쿄, 베를린, 런던, 뉴욕 할 거 없이요. 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아직 서울이 덜 올랐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서울은 집값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홍익표 대표님은 또 지역구를 서울에 두셨기 때문에 이 서울 행정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 저 집 거래 때문에 와이프한테 아주 혼난 사람입니다. 왜요? 홍 대표님 왜 혼났어요? 저는 이제 원래 서초구에 집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제가 이제 성동구로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강북의 국회의원이 강남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때 당선되고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팔았습니다. 서초구 집을 팔았어요? 예, 서초구 집을 아이고. 팔고 성동구에 집을 샀죠. 아니, 예. 홍 선배. 아니,
아니 사람 순진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 정직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병기 왜냐하면- 원내대표 자기 지역구 딴 데 있는데 예. 비싼 집 갖고 있잖아요. 그 지역구에 새 들어 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지역구에 새 들어 살고 지금 근데 전 어쩔 수 없이 서초구에서 새 들어 샀는데 아, 그 집 팔았으니까 지금 못 사니까 그렇지. 예, 그건. 비싸 그 성동구에 집을 팔아도 안 아이고, 되니까. 내가 지역구가 성동구라 서초구 집을 팔고 성동구로 갔구나. 예. 그러더니 이제 어피스 아이고. 했는데 2020년 마용성이니까. 거기에 또 재개발돼 가지고 한 꽤 많은 손실을 봤죠 지금. 자, 이 근데 사모님한테 안 쫓겨나셨어요? 한 소리 듣는데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덕에 제가 세 번 국회의원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돼서 그 욕 안 먹고 네. 그러니까 저는 공직자라면 최소한 집을 두 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생각이고 홍익표 일반인들 원내대표 시절에 이 집 문제 갖고 홍 대표님 욕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타까워했지. 예, 일반인들은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네. 공직자들은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 집값 상승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저렇게 얘기하면은 일반 서민들의 감정하고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다. 그래서 네. 정부의 입장은 죄송하다.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집값이 너무 급격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안용환 의원님과 홍익표 대표님의 두 피해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비싼 집 33억, 40억짜리 살 엄두도 안 나는 상황입니다. 그저 6억짜리, 7억짜리 또는 5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빡빡하게 생활비 쓰고 대출 받아 갚아가며 애들 키우는데 모은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민들이. 많으면 2, 3억 갖고 5억, 6억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느닷없는 전면적인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그 사고 싶은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이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고위직들이 갭 끼고 현금 자기 돈 안 쓰면서 33억, 40억짜리 집을 턱턱 사놓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들은 지금 사지 마라 라고 하니 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의 서울 진입 금지령이냐라는 노래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11호 주거 제한 조치는 이상경 차관 주도했다. 대장동을 불법으로 옹호한 인물이다.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같은 사람 믿고 대형 사고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자, 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자신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한번 확실히 잡아보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또다시 부동산 폭망으로 나아갔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부동산 시정이 들썩일 때도 이른바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하나 오히려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용인 수지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우리 강북도 마찬가지지만 용인은 수지구를 포함해서 전체가 지금 미분양 지역입니다. 세상에 미분양 지역을 과열되었다고 해서 규제지역으로 묶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 하나만 봐도 저희들이 믿고 맡길 수 없는 정책입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두 가지 논란의 결이에요. 첫 번째는 이 내로남불 논란이고 두 번째는 이 아마추어 정책인데 이걸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지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과연 이 효과가 있는 정책이냐 아니면 정교한 정책이냐 아니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못한 정책이냐. 이 두 가지 결의 어떤 비판의 대목이에요. 둘 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내로남불은 워낙 우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건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10월 15일 주거 정책에 대해서 그게 발표된 다음에 전문가들이 집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안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 아니 상식적으로 이 정책이 효과가 있어서 집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집 두 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 고위직들이 팔 거 아닙니까? 집이 떨어지는 거니까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파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지 지금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영환만 판 거예요, 안영환만. 근데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규제가 있으니까 사기 어렵잖아요. 살려고도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안 끼고 대출 안 받고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학군 때문에 아니면 너무 작은 평수에 사니까 큰 평수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큰 평수에 사니까 좀 애들도 다 출가해서 작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지금 원천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자에도 제한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지금 문재인 정부 내 특히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를 투기 세력이라고 투기 세력 잡는 데 막 집중을 뒀거든요. 근데 사실은 투기 세력이 아니고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서 올라간 건데 아니 근데 국토부 차관 말씀은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못 산 사람들은 이참에 계속 이 월급을 모아다가 안 떨어져도 나중에 자산이 이만큼 늘어 있으니까 그때 살아 이 말씀인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 뭐 이건 사회주의국가인데 국가 보장제를 실시해야죠. 우리가 10월 15일에 대책을 세웠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집값이 오르면 여러분에게 집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국토부에서 그런 정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물론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급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급을 막 짓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고 파려고 하는 공급이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예. 그냥 새로 뭐 핀셋을 짓는다 할지 신도시 짓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릴 거예요. 토지부상부터 실시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사인끼리, 시민끼리, 국민끼리 사고 팔고 하는 공급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랄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10월 15일 대책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이에요. 예. 더군다나 지금 재개발, 재건축까지 다 막고 있잖아요.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관련해서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빈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공급에 있어서 핵심인데 공급을 막고서 집값 안 그 떨어진다. 공급을 막고는 뭐 수요를 막고 공급 막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 이거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논란,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이 대신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또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행 등에 대해서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다시 할 것이다. 여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과를 대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돌직구 출신의 박수현 의원이 보기에도 이상경 국토 차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 다시 성춘 부의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청년 세대를 대표하시는 정치인이시잖아요.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게 야, 현금 있으면서 이 집 오르겠는데? 라는 투기 목적으로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면서 딱 전세 끼고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사자마자 6억, 7억 오르는 사람들 투기꾼이다. 안 돼. 전세 끼고 갭 투자 안 돼. 대출 안 돼. 그 마당에 다른 서민들까지 다 막힌 건데 지금 이상경 차관 당시의 예금액이 28억. 정부가 하지 말라는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닙니까? 본인과 국토부는 갭 투자 아니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갭 투자입니까 아닙니까? 갭 투자로 보일 의혹이 너무 크죠. 예. 28억 도도연금 28억이 나오기 전까지는 발언 자체에 대한 선의는 이해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현금 28억 기사 보면서 이거는 뭐 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사과가 나온 거고 뭐 저도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참 부적절한 발언이 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갭 투자를 했으면서 근데 그 차관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28억이나 이런 문제만 없었으면은 선의가 좀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 지금 집값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지금 2030 세대가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2030 세대의 부채 증가가 아니라 폭발이거든요. 폭발하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의 소득이 이 중위소득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빚을 무리하게 내서라도 아파트 안 사면 난 망하겠구나. 인생 망하겠구나 생각 때문에 지금 막 달려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2030 세대의 좀 문제가 부채가 악질이에요. 1금융권이 아니라 아닌 것도 많고 카드론 막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정부가 어떻게든 집값 안정시키고 뭐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최대한 맞춰볼게. 그러니까 너네 빚내서 하지 말고 조금만 모아서 참았다가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줄게. 이런 선의가 담긴 건데 근데 들여다보니까 본인은 갭 투자를 했고 현금이 28억이 있고 이러니까 너 우리한테 했던 거 진심 어린 거 아닌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죠. 이게 놀리는 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아까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도 이 정책의 기조의 선이나 이런 진실된 것들을 좀 실추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이 정책 기조에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전 정책의 방향은 틀린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아까 다른 분들께서도 뭐 서울에 있는 뭐 처음에 뭐 한 2, 3억 정도의 자본금 갖고 좀 빚을 내서 5, 6억 정도의 집을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피해가 없어요. 왜냐면은 15억 이하의 집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LTV 70% 유지가 되고 있고요. 신혼부부, 청년, 서민 60%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 5, 6억 집 15억 이하의 집에 구매하고 이렇게 사다리로 올라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집에 대해서 지금 나도 이 집 거쳐가지고 강남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 무리해서라도 강남 안 가면 난 평생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해줘야 되는 건데 들여다보니까 고위공직자 주요 사람들은 강남에 막 30억, 40억 집 갖고 있네. 근데 그 사람들은 갭 투자했네. 이렇게 되면은 야 너네들 우리한테 사다리 밑에는 유지해준다고 하면서 밑에 위에 사다리는 끄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반박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박수현 수석 대변인께서 우리가 정부가 정책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전 그래서 아까 홍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직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이 양손에 뭔가 다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떡고물을 양손에 다 줄 수 없다. 공직자를 하고 싶으면 고위공직자 국가를 위해 녹을 먹으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으면 사적 사유재산이 막 불리는 거에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두 개 다 가져가려고 하면 이런 걸 할 때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그런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님처럼 본인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 집이 있는 분들은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춘 부의장은 본인 지역구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네.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무주택자예요. 그냥 무주택자예요. 넘어가시죠. 예.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